사실 우리가 이제 뭐 엑스에너지라든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 뭐 오클로 이런 그 미국의 원전 기업들 SMR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랑 시너지를 내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수주를 따내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저는 여전히 원전 주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고 충분히 더 도약할 수 있을 만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시장이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을지, 그리고 과연 지금 우리가 공격성을 띠면서 투자를 해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 시장에 관한 저의 의견 그리고 인사이트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하고요. 뭐 저도 한 명의 이제 개인이고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꼭 정확하게 이제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증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골자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증시 분석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에 대한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를 이제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증시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이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알기 위한 분석이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증시를 이제 맞춘다라는 것에 있어서 물론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한 명의 그 개별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라고 본다라고 하면 증시를 맞추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사이클이 어느 선상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방향성으로 증시가 움직이겠구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증시 사이클과 경기 사이클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는 정말 많이 증시가 무너졌었는데 사실 이 이후에는 증시가 대세 상승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또 폭등을 보여줬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도 여전히 시장은 굉장한 불경기에 잠식되어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반드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증시가 좋아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이제 맞는 말인데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엇박자를 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한 명의 투자자 입장에서 경기 사이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이 투자 시장의 영향을 긴밀하게 미치는 건 어떤 요인일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요인은 바로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고 이러한 방향성으로 가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가치의 화폐를 쥐고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투자 수단으로 이제 좀 넘기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것들로 바꾸려고 합니다. 일례로 뭐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니즈도 늘어날 수 있고요. 원자재나 특히나 투자 시장으로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풀리게 되면 돈이 말 그대로 여유가 생겨요. 그럼 여유가 생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재산으로 불리고 싶어 하죠. 우리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이렇게 허덕이는 삶을 살다가 여유가 생기면 나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 금리가 이 투자 시장에 있어서 경기보다도 오히려 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사이클을 이제 추종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사이클에서는 증시 그리고 투자 시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긴축 국면이라 투자 시장이 많이 위축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았지만 거의 무제한 돈풀기를 하면서 증시가 유례없는 대세 상승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금리를 다시 올렸죠. 그러고 나니까 증시가 어떻게 됐죠?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전 세계 증시가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뭐 2023년, 2024년 전반적으로 안 좋았죠. 뭐 2022년 말부터 해가지고 2024년 말부터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물론 선제적인 인하다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다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금리 동결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사실은 금리를 쭉 올렸다가 이걸 내리기로 결정하는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이 내리기로 방향을 바꾸는 걸 우리가 피벗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올렸다가 내리고 내리다가 올리는, 말 그대로 금리의 방향 전환을 우리가 피벗이라고 얘기합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고 이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24년 말부터는 금리를 다시 인하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계속 했으면 좋았을 건데 트럼프 당선되면서 거의 9개월 정도를 동결을 하면서 금리 인하가 스탑이 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024년 말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25년 거의 9개월 가까이 이제 동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금리 인하 사이클일까요? 인상 사이클일까요? 여전히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불경기 모멘텀이 있었고 사실 이제 경기가 그때는 나쁘지 않았다, 뭐 선방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었거든요. 주변국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최강국 중심에 있는 국가라고 치면 그 금융적 지위가 낮은 그 바깥에 있는 나라들부터 개발도상국부터 점점 이제 도미노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진국들까지 이제 파고 들어왔고 이제 미국까지 이제 치고 들어오는 방향성으로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미국도 불경기를 맞닥뜨려야 되는 지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 사이클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이제 접어드는 것인데 이 금리 인하 사이클 안에서는 누가 뭐래도 시장은 화랑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2025년 말이 되니까 다시 금리 인하를 재개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2025년 말에는 긴축도 종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12월 기준으로 긴축도 종료가 됐고 금리 인하도 다시 재개했어요. 그래서 3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했고 1월 말에 또다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연준 의장, 차기 연준 의장, 지금 연준 의장이 이제 물러나고요. 파월이 물러나고 나서 차기 연준 의장은 뭐 캐비넷 시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랬었는데 지금 또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캐비넷 시시 그냥 제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트럼프가 이런 의견을 피력하다 보니까 뭐 사실 캐비넷 시시 연준 의장이 될 확률이 뭐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지금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원래 캐비넷 시시 되면 비둘기적인 인물이고 금리 인하도 빠르게 하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유동성도 풀면서 돈을 풀지 않을까, 그럼 약달러 기조로 가면서 투자 시장이 훨씬 더 살아날 것이다 기대했는데 그 부분은 좀 약해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 안에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 본격적인 유동성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돼요. 트럼프의 압박도 거셀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금리 인하 사이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크고 작은 이벤트라든지 흔들기는 있을 수 있더라도 결국에 증시는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26년도도 사실 금리 인상으로 전환될 거라고 예측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정말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안 하더라도 금리 인상으로 접어들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보니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026년도를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금리 인하 사이클 안에 있구나. 여전히 투자 시장은 좋겠구나. 그러면 중간에 뭐 좀 흔들기는 있을 수 있더라도 우리는 투자를 지금 계속 해나가야 하는구나. 소극적인 투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를 해나가야 하는구나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시를 예측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자잘자잘한 중간의 이벤트들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 큰 흐름 안에서 우리가 투자를 나의 중심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베네수엘라 침공한다고 한다든지 뭐 이란이랑 또 뭐 말이 많아진다든지 이러면 그때마다 증시 흔들리고 그때마다 계속 투자가 흔들립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을 만한 그 잣대가 있어야 하고 그걸 저는 금리를 먼저 잡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우리가 전제를 충분히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마냥 낙관론적인 이야기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캐비넷 시시 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이게 미궁 속으로 빠져버리다 보니 이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의 기조 자체가 완화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 조금 긴축적인 긴장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장 심리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달러 가치가 원래 약달러 기조로 가야 되는데 강달러 기조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가지고 불안하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찌 됐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좀 올라서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만한 포인트가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항상 환율은 상대적인 거라서 환율 방어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번 이제 그 환율이 1480 몇 원까지 가면서 1500원 근사치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외환당국 개입이 있었고, 외환당국 개입 이후에 환율을 크게 낮췄었는데, 보시다시피 다시 환율이 올라가면서 야, 이거 막아놨던 게 다시 또 이제 올라가 버렸네. 이러다가 또 1500원 심리적 지지선을 치지 못하고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환율 걷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 원화 가치가 뚝뚝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로 인한 환율 차이로 인한 손해,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로 도망가 버리게 되면 훨씬 더 환율 방어는 어려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2025년 작년 4월 달에 상호관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그전부터 한국을 굉장히 이제 많이 떠나가면서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상호관세에 이제 거의 최바닥을 찍고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증가했었어요. 그런데 11월부터 환율이 또다시 1,500원 근처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 또 간신히 수개월에 걸쳐서 쌓아왔던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일거에 11월, 12월 이때 한두 달 만에 모두 이탈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죠. 그리고 12월 말부터 다시 또 올라오는 듯 했는데 또다시 빠지는, 사실상 유의미한 수준으로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많이 회복된다라는 느낌은 아직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1월 달에 이제 크게 한번 외국인들 12월까지 해서 많이 이탈을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많이 회복세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외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느낌은 최근에는 그다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내가 해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는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상방 추세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다시 올라서게 되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인데 결국 환율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환율이 불안하게 가버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어려워지면서 환율 방어가 힘들어지면 훨씬 더 시장은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패닉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이 빨간색 선이 고객 예탁금이고 파란색 선이 신용잔고거든요. 그래서 신용잔고는 결국 빚으로 투자하는 물량인데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2020년 초에도 그렇고 19년 말부터 계속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예탁금은 말 그대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고 계좌에 넣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인 급증이 이루어졌고요. 빚으로 투자하는 신용장고는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모조리 박살이 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수는 고꾸라지면서 박살이 났는데 오히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입한 돈들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급증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도 보시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많이 몰렸었던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 수준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수준까지 예탁금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92조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곧 있으면 100조 돌파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신용잔고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빚으로 투자하는 물량도 지금 부담될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이제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시장으로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율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러지만 주식 투자로 돈 벌겠다고 하는 물량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환율을 솔직히 방어를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맞추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방어하거나 대비하는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하되 환율 방어가 어려워지면서 무너졌을 때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제 이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금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안전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금이기 때문에 금과 현금을 일정 정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저는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비율을 좀 말씀드리자면
내가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30% 정도는 안전마진을 확보한 채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0%까지 가는 건 좀 많다고 생각하고요. 30%, 뭐 많아야 40% 정도까지 금과 현금을 적절히 믹스해가지고 확보를 해놓고, 뭐 더러 어느 정도 이제 투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미국 국채 같은 것들을 같이 섞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채권까지 공부하는 게 좀 머리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금은 심플하거든요. 지금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약달러 기조로 지금 구간에서는 달러가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길게 봤을 때는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땐 길게 봤을 때 달러 인덱스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건 금이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고 무너졌을 때도 방어해 줄 수 있을 만한 아주 훌륭한 수단이 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현금을 적절하게, 현금으로만 갖고 있으면 현금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떨어지니까 금과 현금을 적절히 믹스해서 저는 확보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환율 방어 실패하면서 시장이 급락한다? 그러면 제가 코로나 팬데믹과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 파란색 선인 신용잔고, 이제 빚으로 투자한 물량은 반대 매매 당하면서 박살나고 고객 예탁금은 말도 안 되게 급증할 겁니다.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시장은 여전히 유동성 장세고 계속 투자 시장은 활발한데 시장이 한번 박살났다? 심지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모조리 쓸어가려고 예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사실 그런 악재가 터졌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이 와르르 무너져서 패닉에 손절하고 손실보고 떠나지만, 오히려 그때 투자를 오히려 큰 손들은 더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놓고? 안전마진을 확보해놓고. 그래서 모조리 이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환율 방어에 성공하면서 크게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증시가 올라가면요, 뭐 60에서 70% 물량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으니 그걸로 계속 수혜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냥 100% 다 주식 투자했으면 더 많이 먹었을 텐데 괜히 뭐 금이나 현금 갖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덜 먹었잖아. 덜 먹는 게 낫습니다. 잘못 선택했다가 그냥 이번 한 판에 잘못 배팅해서 죽어버리는 것보다 그냥 계좌 다 털려버리는 거, 반대 매매 당하면 그냥 빵원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신용잔고 같은 걸로 하시면 안 되겠지만, 신용으로 매매하고 미수로 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모조리 투자했다가 이제 크게 흔들리는 그런 불안한 매매를 하기보다는 비록 좀 덜 먹더라도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 수익률을 벤치마크, 우리가 이제 시장 벤치마크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장보다 조금만 이제 좀 많이 먹겠다, 이 정도 목표로만 가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큰 욕심을 내다가 리스크 관리를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주식시장은 생존하고 적절히 벌기만 하면 결국 알아서 벌어주는 시장입니다. 항상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거만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겸손을 잃은 투자자들이 많이 잃게 되는데, 그런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시장이 벌어준다라는 걸 못 알아채고 본인이 잘해서 돈을 번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돈을 번 것도 있지만, 진짜 주식 투자 오래 하고 잘하는 분들은 시장이 내가 잘해서 버는 것보다 시장이 벌어주는 게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는 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도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 교수님이 리스크 관리론 수업을 하시면서 투자와 도박을 가르는 단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리스크 관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카지노에서 차라리 확률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투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보다요? 주식시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요.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주식은 저는 확률 계산하는 카지노보다 훨씬 더 큰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은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과연 진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저는 판가름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리스크 관리에 철저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하시면서 단기간에 초대박 물론 좋겠지만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꾸준한 수익을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그런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였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한번 좀 집중해서 눈여겨보기에 좋은 원전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원전주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2025년도에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지금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원전주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고 충분히 더 도약할 수 있을 만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원전주에 대해서 투자 인사이트 같이 많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2025년도에 조방원이라는 키워드로 조선방산 원전주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조선이나 방산은 작년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일단 우리가 이제 조방원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조선 방산 원전이라는 산업의 공통점은 일단 뭐 수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산업주기 사이클이 길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몇 번씩 강조했던 부분인데 산업주기 사이클이 길다라는 것은 잠깐 이제 급등했다가 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사이클이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 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이클상으로 한번 크게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 파동이라고 하죠. 올랐다 떨어지는 이 파동 자체가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파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고점 갱신하면서 주가를 계속 밀어 올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원전주는 사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면은 끼케야 뭐 한 1년 남짓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지고 끝난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 혹은 뭐 조정이 나오는 구간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차, 3차 슈팅까지 충분히 이제 연달아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전개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단기간에 그래도 주가가 안 올라간 것은 아니니 좀 부담되는 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좀 매집 형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좀 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초반에 조금만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을 진행하는 거죠. 지금은 사실 소액 정도로만 조금씩 차근차근 진입하다가 막 그대로 주가가 치고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적당히 매수한 그 물량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장기 사이클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이 올랐지만 원전은 이제 스타트 라인이라는 점에서는 이 원전은 조금 더 길게 보시는 투자자라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하신 게 그럼 조선 방산은 끝난 건가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조선 방산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사이클 상으로 여전히 살아있고 4년 5년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보통 한 10년 정도 사이클을 보거든요. 뭐 조방원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한 3, 4년 정도 올라간 거에서는 사이클이 끝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되죠. 그래서 그런 점만 좀 감안해 보면 보유하고 있는 분들, 뭐 저 밑에서부터 매수해온 분들의 특권이니까 계속 저는 욕심을 내봐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신규 진입을 굳이 하고 싶다면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소액으로 진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AI 산업을 구동시키는 AI 인프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원전으로부터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바꿔주고 그쪽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굴러가는 이러한 이제 삼박자가 맞아졌을 때 이 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이 데이터 센터, 다시 말해서 AI 인프라가 이제 확충이 되는 겁니다. AI 인프라를 갖추고 나서야 비로소 AI를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첫 단추를 깨고 있는 단계고, 이번 CES 2026을 중심으로 해서 뭐 로봇주라든지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사실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부르고 있던 분야의 종목들이 정말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찌됐건 이제 AI 산업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이제 TSMC 실적도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정말 좋게 나왔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실체를 기반으로 한, 숫자를 기반으로 한 AI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추후에 AI 산업이 막대한 자금을 이제 빨아들이면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겠죠.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원전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슈퍼컴퓨터 같은 거를 모아놓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편한데, 그러니까 이제 CPU에 인텔, 그래픽 카드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슈퍼컴퓨터를 갖다 놨어요. AI를 돌리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 전력 인프라가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제대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도 바꿨어. 그래서 이제 많은 전력을 빨아들일 수 있는 전력 인프라가 됐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에너지 공급을 해줘서 컴퓨터 전원을 키자 했는데 전원이 안 들어와요. 왜? 전력이 부족하대요. 에너지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들어오다가도 한 2시간 있다 꺼져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충분히 진보된 기술력, 더 나아진 기술력의 이제 전력 인프라랑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확보가 됐으면 그걸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상당한 그 많은 양의 이제 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ESS라든지 원전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ESS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모멘텀으로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ESS 모멘텀으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이제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 원전 쪽으로 이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전이 또 이제 우리가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는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에너지 측면에서 결국 ESS랑 원전이 저는 장기 성장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ESS랑 그 다음에 원전이랑 좀 정권마다 무게중심을 두는 게 조금씩 달라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당 정권일 때는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좀 더 뒀는데, 그리고 화석연료, 전통에너지 이런 거 좀 안 좋아하고. 근데 이제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오자마자 뭐라 그랬죠?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그랬어요. 더 많은 에너지 생산해라. 그리고 원전에 포커스를 더 맞춥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캐즘이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화당, 지금 트럼프 이쪽 입장에서는 이 원전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전통 에너지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은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차, ESS 이런 쪽에 무게중심을 좀 더 둡니다. 물론 둘 다 써야 돼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도 원전은 써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서도 ESS는 써야 돼요. 다 장기적으로 올라가긴 할 건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무게중심이 조금 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원전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편이고, 그 다음에 진보 성향의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ESS라든지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무게중심을 좀 더 두어서 육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상황이라든지 성향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에너지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를 장악해 나가는 거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조가 지금 공화당이고 원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세계적으로 원전 모멘텀이 좀 더 셀 거예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전은 지금 어느 정도 올라 있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ESS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매매하기보단 오히려 두 개 섹터를 같이 이제 섞어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밸런스도 좋고 안정성도 저는 뛰어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전을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원전만 보기보다는 ESS 종목들도 적절히 섞어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시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원전주를 볼 때 어떤 종목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는가? 사실 우리가 이제 엑스에너지라든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 오클로 이런 그 미국의 원전 기업들, SMR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랑 시너지를 내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수주를 따내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황에서도 대장주, 상징적인 기업으로 평가하는 건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주가 역시도 이제 신고가 쓰면서 다시 한번 도약해서 올라서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올라갑니다. 마진율도 올라가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 PER이 뭐 100배 이렇게 전망한다는 거예요. 올해는 150배. 그러니까 사실 저평가랑은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길게 봤을 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담을 만한 게 원전이지 지금 현 구간에서 겁을 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나갈 때도 이러한 포인트들은 좀 생각을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아무리 그래도 탄력적으로 가는 거는 두산에너빌리티긴 한데 좀 덜 탄력적이어도 좀 안정적인 게 좋다.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러면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도 신고가를 쓰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한수원 기반으로 해서 원전 모멘텀. 국가 단위로 이제 그 원전 수주를 따내는 거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죠.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적자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채 비율이 높긴 하지만 이익 캐파가 워낙에 빨리 올라가고 있어서 부채 비율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9%에서 15%, 18%, 18.7%까지 올라갈 걸로 전망됩니다. 순이익률도 3.7%에서 9%, 11%, 11.9%까지 성장 전망이기 때문에 이익 구조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전력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데 바로 PER이 2.9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PBR은 0.5배. 말도 안 되는 저평가라는 거예요. 이익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정말 저평가되어 있구나. 그래서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원전 모멘텀도 있겠지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랠리는 좀 나올 수 있겠다. 투자 관점에서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상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는 게 바로 BHI랑 GNC에너지입니다. BH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마진율, 영업이익률도 5%대에서 이제 10%대 그리고 순이익률도 4.8%에서 7.9, 8.56 이렇게 쭉쭉 올라갈 걸로 예상돼요. 뭐 내년에는 마진율이 좀 꺾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PER 18배까지 보고 있습니다. 외형 확장이 이제 지속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BH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상징적인 기업으로서 좀 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한국전력이나 두산에너빌리티 미국발 원전 훈풍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관련된 종목들의 랠리가 멈출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뭐 유럽의 이제 열병합 발전소에서도 사실 이제 EPC 사업 참여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액화천연가스라고 부르는 이제 LNG 열병합 발전소 구축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설계, 조달, 시공 합쳐가지고 EPC라고 그러거든요. 요 사업자로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BHI죠.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인프라 쪽을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도 그렇고 이 비상 발전기는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원전, 비상 발전기 이런 것들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필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GNC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올라가고 있고 마진율도 14%에서 19%, 21.9%, 21.7%. 순이익률도 17%대 중후반 그리고 순이익률도 18%까지 올라갈 걸로 전망되죠. PER은 7.7배. 그래서 솔직히 저평가를 생각하면 한국전력이랑 GNC에너지고 좀 탄력적인 거 원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랑 BHI가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아랫단에 이제 한전 KPS라든지 한전기술 그리고 이제 한전산업,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원전발 모멘텀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에요. 뭐 일진파워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상징적인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다.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더 보자면 BHI나 GNC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상징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전 KPS나 한전기술, 한전산업,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거를 저는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중소형주를 보기보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나갈 때 조금씩 이제 중요도 높은 종목부터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징적인 기업들이죠. 중요도가 높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의 상징적인 기업들을 먼저 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너무 원전만 보기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진 시스템 같은, 그리고 뭐 이제 LNF나 에코프로 그룹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ESS 모멘텀,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ESS 모멘텀으로 또 기대 많이 해볼 만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랑 같이 좀 믹스하셔가지고 너무 에너지 인프라 쪽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원전만 보시기보다 이런 ESS랑 적절히 섞어가지고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ESS도 올라갈 만한 업종인데 지금 그 트럼프 정권에서 힘을 너무 주고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충분히 ESS는 성장 모멘텀이 많은 섹터거든요. 그래서 미국 생각하고 글로벌 트렌드 생각하면 원전이지만 ESS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민주당 정권에서 많이 또 이제 육성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같이 묶어가지고 저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원전에만 묶여 있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조합과 밸런스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짜나간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통해서 이 원전에 대한 인사이트와 그 다음에 투자 전략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핵심적인 종목들 기반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도 건강하게 구축하신다면 저는 좋은 결과 2026년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조방원은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전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져요. 애초에 산업주기 사이클이 긴 만큼 단기간에 뭐 1년 올라가고 끝나고 이런 식의 전개는 저는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용기를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전주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였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만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과 그리고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로봇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로봇주들이 워낙에 이제 순환매가 많이 돌기도 했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내가 로봇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따라가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는 2차전지 더 나아가서 아니면은 원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겠지만 로봇을 포기하고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미리 선취매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도 하실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로봇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섹터 자체를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시점은 저 역시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강세를 보여줄 만한 사이클이 이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실체가 있고 이익을 많이 빨아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분야가 AI 안에서도 좀 갈립니다. 우리가 지금 AI가 거품이다 뭐다 하면서 작년 11월, 12월에도 AI 거품 논란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이 좀 나타나기도 했는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제 거품 논란이라는 얘기를 꺼내려면 이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과하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우리가 거품이다 아니면은 버블이다 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실적 발표가 한 번씩 나오게 되면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느낀 점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엔비디아 실적이 좋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례차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 실적 발표들이 나왔는데 대만의 TSMC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쪽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러한 쪽들의 실적이 모두 좋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이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원래는 이제 그래픽카드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자, 이걸 과연 거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AI는 거품이라고 하기 어려운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실적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로봇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AI라는 거는 지금 아직 인프라를 확보하는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가 돼야 하는데 그 준비물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을 예로 들자면 게임 사양이 높은 게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한창 뭐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 돌아가는 컴퓨터 사양이 좋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처럼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사양의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좋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이제 배틀그라운드 대신에 AI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I라는 고성능 프로그램, 뭐 게임 같은 걸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게임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AI라는 이런 고성능 게임을 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사양이 좋아지고 있던 이 속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훨씬 더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연산 처리 속도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도 그렇고요, 정확도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컴퓨터의 이제 성장, 진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진일보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워낙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 그쪽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아직은 이 과연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AI 인프라를 갖춘 거를 기반으로 해서 AI를 구동하는, 우리가 그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도 얘기를 했듯이 최종 목표 단계라고 얘기했던 피지컬 AI를 구동하는 단계까지 갔느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율주행도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과연 이익으로 팍팍 꽂히는 그런 단계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죠. 지금 결국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 짓고 이렇게 막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확보한다고 야 중국한테는 그래픽카드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막 견제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결국에는 로봇이라든지 공장 자동화,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AI, 우리가 정확히는 AI 연산을 기반으로 해서 물리력으로까지 전달이 되는 피지컬 AI를 구동시키기 위한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근데 그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다는 거예요. 수익성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전 단계, 컴퓨터를 맞추는 단계까지만 갔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구매해서 돈 주고 사서 맞춰놔야 그 다음 뭐 높은 사양의 게임도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준비가 안 됐는데 게임부터 사는 사람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잘 없잖아요. 어차피 하지도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수익성이 좀 나오기 시작하려면 피지컬 AI가 아무래도 지금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그 인프라에 또 들어가는 전력 인프라, 또 추가적으로 뭐 원전, 이런 쪽이 이제 그 인프라를 갖추는 단계니까 그쪽은 이제 수급을 많이 빨아들이면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그 다음 단계인 피지컬 AI, 뭐 자율주행 로봇은 좀 불안하다라는 시선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올 미래냐 안 올 미래냐를 따져놓고 보면 분명히 올 미래라는 겁니다. 이미 로봇은 실생활에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도 이제 발빠르게 대응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너무 광풍이 불어올 만큼 많이 올라간 이 로봇주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렇게 광풍이 불어오고 있을 때 매수를 한다 하시더라도 극단적으로 소액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로봇주들을 많이 강조했지만, 그때 강조했을 때 제가 나열해줬던 로봇주들이 있죠. 그 로봇주들 주가하고 지금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도저히 그때 주가를 보셨던 분들은 지금 주가에 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지금 담아도 될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일단 첫 번째로 그럼 뭘 담아야 되냐? 요즘은 좀 이제 순환매가 이제 돌면서 신고가를 뚫고 아득히 날아가 버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신고가가 쓴 종목이나 아직 신고가 안 쓴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좀 후발주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종목들을 보고 아예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로봇주가 지금 워낙에 뜨거우니까. 그럼 이제 식었다가 거기서 끝날까요? 로봇이? 끝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로봇이 지금처럼 열기가 언제 식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굉장히 뜨거웠다가 한번 식을 건데, 그랬다가 다시 또 열기를 받으면서 급등하는 구간이 또 연출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를 진입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꽤 긴 호흡을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게 좀 이상하죠. 요즘 로봇주가 너무 좋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수익 내고 싶어서 들어가는 건데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할 각오? 길게 가져갈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 몇 달 전에 들어갈 때가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되겠다 생각하면서 가는 거지, 지금 구간은 떨어질 걸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겁니다.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반등하면은 거기서 더 담겠다라는 마인드로 조금씩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가? 일단 첫 번째로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 삼성전자가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을 수 있겠죠. 항상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부터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그 전부터 주가를 많이 올리기도 했는데, 솔직히 요즘 뭐 뉴로메카라든지 뭐 지금 거래 정지되기도 했는데, 이 로봇주들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이게 무서울 정도로 많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시가총액 1등에 해당되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드디어 10조 반열에 올랐습니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서 주가 상승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그다지 안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뭐 상단을 계속 두드렸지 뭐 시원하게 뚫고 간다는 느낌은 좀 잘 안 들거든요. 요즘 로봇주들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최상단에 있는 종목이고 길게 봤을 때도 더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 보니까 기대감도 많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막 급등하고 있을 때 좀 덜 올라간 종목, 그리고 안정성도 괜찮은 기업.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를 또 꼽을 수가 있겠죠. 두산 로보틱스도 원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안 움직이는 종목이었는데 이젠 두산 로보틱스 마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세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다시 갱신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투자를 고려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 정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정고점을 뚫을 확률이 높을까요? 맞고 떨어지고 그냥 이대로 폭삭 주저앉으면서 무너질 확률이 높을까요? 무너지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또 고점 돌파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고점을 두드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주목해보기 좋은 자리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딱 저항 맞고 아직 돌파도 안 나왔잖아요. 내가 돌파 매매나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요즘 로봇주들 추세가 뭐냐면 신고가 돌파가 나온 종목들이 엄청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아예 지금 미리 진입하기보다는 이거 돌파를 확인하고 이런 자리에서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근데 애초에 길게 갈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자리에서부터 조정 나올 때 잘 이제 담아 나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뭐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은 그다지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고 쉬어가고 있잖아요. 적절히 뭐 전고점 근처에서 움직이는 정도.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4조가 조금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이렇게 시총들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유일 로보틱스도 이제 막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시가총액 이제 겨우 1조를 넘어가죠.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이제 또 지분 투자가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배터리 쪽에서 우리가 청라 공장도 이제 증설을 하면서 올해 생산 캐파도 이제 늘어날 걸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로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하이젠 R&M. 역시 이제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SPG. 이건 이제 제가 수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솔직히 여기서 과연 잡을 수가 있겠는가, 잡을 수 없는 영역으로 올라가 버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듭니다. 시총이 이제 2조예요. 물론 더 갈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은 이제 용기가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2개 정도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클로봇이었고 두 번째가 시메스였습니다. 클로봇은 이미 어마무시하게 날아가 버렸고, 솔직히 이제 클로봇도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 중심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수혜를 받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그룹 아틀라스의 파급력이 워낙에 세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현대차그룹 안에서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 뭐 그다음에 현대위아 같은, 현대모비스가 로보틱스 사업 전개하고 현대위아가 물류로봇,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가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런 걸 담당하니까 피지컬 AI 쪽으로 현대차그룹이 또 엄청 각광을 받았잖아요. 또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도 잘 갔고. 그래서 이제 현대차 붙어있는 로봇주들은 뭐 아주 날개가 다 돋친 듯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들 갔는데 얘는 쿠팡이 붙은 종목이죠.
최근에 또 쿠팡 한번 좀 시끌시끌했는데 과연 쿠팡이 자동화를 앞당길까요? 떨어뜨릴까요? 저는 자동화를 빨리빨리 앞당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정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단계인데 영상 업로드 될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메스는 딱 이 정고점 돌파를 하려고 하는 단계라 소액으로는 오히려 이제 돌파하는 자리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도입될 때 맨 처음에 물류 자동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도입이 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모백스를 언급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뭐 안드로메다로 갔습니다. 제가 현대모백스 처음 얘기할 때 한 5,000원대인가 그때부터 얘기했었는데 10,000원대도 뭐 나쁘지 않다 했는데 이제는 뭐 40,000원을 가버려가지고 이거를 과연 신규 진입을 할 수 있겠는가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우로보틱스가 이제 막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돈 투자하기엔 좀 부담되는데 소액 정도는 오히려 이제 고점 돌파한 종목들이 워낙에 잘 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나우로보틱스가 한양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수혜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한양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뭐 기아 이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로봇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양로보틱스를 이제 나우로보틱스가 인수하면서 품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시너지 효과, 캐파 확장이 크게 이제 올라서겠다라는 기대감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우로보틱스도 이제 신고가 돌파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지금 돌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뉴로메카도 얘기했지만 뉴로메카는 이제 뭐 주가가 아득히 이제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티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서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로봇이 이렇게 뭐 저마다 다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봇만 붙은 게 아니라 로봇 플러스 의료, 뭐 로봇 플러스 뭐 이렇게 좀 붙어 있는 종목들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순수 로봇주들보다 그 다음 타자로 가는 거죠. 뒤늦게 그런 애들이 이제 의료 로봇에 해당되는 고영이라든지 큐렉소, 뭐 PNS 로보틱스, 그 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특징적으로 고영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뇌수술 로봇 진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군으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이익 캐파도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있죠. 시가총액은 한 2조 정도 됩니다.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 로봇 이제 큐비스 조인트를 기반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데 차근차근 주가를 잘 올리고 있어요. 꾸준하게 올렸다 떨어뜨렸다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면서 계속 우상향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꾸준하게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뭐 PNS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가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상지 재활 로봇이라고 평가하는 그래서 이런 재활 로봇에 해당되는 PNS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엔젤 로보틱스는 특히나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LG 쪽에 투자가 들어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LG전자 지분이 한 6%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를 좀 올리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적인 매물대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 노려볼 만한 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PNS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재활 로봇이나 그 다음에 웨어러블 로봇 이러한 쪽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로봇주들보다는 파급력이 좀 약할 수 있고 좀 늦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덜 갔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SBB테크나 이런 종목들도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신규 진입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죠. 한국 PIM도 그렇고 뭐 로보스타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건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오히려 덜 올라갔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고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신고가를 썼거나 신고가 언저리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지금 자동차에 한번 불씨를 강하게 지폈던 것이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현대차 그룹을 한번 집중해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도 현대차 그룹 안에서 로보틱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이제 단순한 이제 부품주가 아니게 됐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솔루션 뭐 로봇 쪽도 마찬가지로 담당하게 되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물류 로봇 쪽을 담당하게 되는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또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협력업체들은 좀 덜 올랐잖아요. 단순히 현대차 그룹 말고도. 근데 협력업체들도 단순히 자동차만 그 부품을 납품하거나 협력하는 업체들이 아니라 로봇에 있어서도 같이 협력을 해나가는 기업들이 몇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HL 만도라든지 SL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한 차례 이제 뭐 강한 슈팅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상향을 보여줬지만 충분히 이제 현대차 그룹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로봇 모멘텀이 들어간 자동차 종목들이니 같이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아직 좀 기회가 있는 로봇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추가 급등하면서 막 지금 신고가 달려나가고 있는 뭐 지금 거래 정지까지 됐지만 뭐 뉴로메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정말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뭐 SPG, 클로버 이런 종목들 물론 더 갈 가능성이 있고 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신규 진입이 아무래도 부담되다 보니까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포트폴리오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로봇은 리스크가 큰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들어가시고 수익률로 승부를 보셔야 되는 업종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투자자분들은 이거 나 소액 들어가래서 소액 들어갔는데 그냥 1,000만 원 1억 넣을걸. 아니에요. 수익률로 승부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잘 나왔다고 욕심이 그렇게 많아지면 안 됩니다. 탐욕에 절여져서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이게 사실 투자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로봇주들은 저는 소액으로 분산을 최대한 많이 쪼개서 들어가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웬만하면 지금처럼 로봇이 너무 뜨거울 때는 떨어질 때 그나마 좀 방어를 잘해줄 수 있을 만한 종목 위주로 하세요. 그런 애들이 누구예요? 단기 급등하고 중소형주 이런 애들이 아니라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대기업 끼고 있는 기업들 이런 애들이 떨어지더라도 그나마 하방 지지가 조금 더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해서 보시고 좀 공격적인 포인트를 노리겠다 하면 이제 막 신고가 썼거나 신고가 돌파 직전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이제 신고가 직전인 종목, 돌파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아요. 나우 로보틱스도 이제 막 신고가 돌파한 종목.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기회가 많이 있죠. 시메스도 지금 전고점 돌파 직전이죠. 전고점 근처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을 조금 이제 보시고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결국엔 또 뭐 이제 하이젠 RNA, 뭐 액추에이터 관련주로 이제 평가받는 그리고 유일로보, 뭐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 두산 로보 이런 종목들 눈여겨볼 만하죠. 그래서 좀 안정감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종목들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금 욕심을 낼 만한 종목들을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지금 너무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붙는 건 물론 좋을 수는 있겠으나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로봇주를 구성을 해서 좀 이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좀 열기가 식고 또 크게 떨어지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워낙에 뜨거우니까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무섭잖아요. 근데 충분히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갈 거라고 기대되는 게 로봇이에요. 지금 금액을 크게 들어가는 건 매우 위험하겠지만 소액으로 진입해서 떨어지면 더 사겠다라는 관점으로 진입을 시작한다면 좀 좋은 결과 장기적으로 로봇에서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AI 산업, 피지컬 AI 산업은 시작 단계, 정말 초입 단계예요. 길게 보시고 로봇 투자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였고요. 우리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섹터들 우리가 다양하게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미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를 먼저 많이 올려버린 종목들은 우리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그 다음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미 많이 올라가 버린 로봇주라든지 혹은 뭐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원전 카테고리
그리고 뭐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이제 피지컬 AI의 정수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종목들을 따라잡기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선취매로서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아직은 움직이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 중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가장 먼저 또 생각나는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를 전개한다라고 했을 때 사이클을 좀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완전히 뭐 정고점을 돌파한다든지 상장 이래 혹은 창사 이래 최대치를 갱신해버리고 갈아엎어버리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라든지 추세적인 뭐 강력한 슈팅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그동안 정말 안 좋았고 사이클상으로 위축이 되고 있었고 어려웠는데 이게 지금 전환되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이클 측면에서 기업들을 볼 때는 꾸준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침체기를 겪다가 혹은 뭐 침체기는 아니어도 좀 뭐 횡보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상장일에 엄청난 포텐셜이 터지면서 이익 급성장으로 최대치의 이익을 끌어내는, 말 그대로 정고점 돌파가 이제 이루어지는 종목들을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고점 돌파까지는 아니지만 여태까지 악재가 모두 반영되면서 너무 어려웠다가 이제 살아날 걸로 예상되는 그러한 사이클상의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들을 보는 전략이 있습니다. 뭐 새롭게 부상하면서 뭐 이익 정고점을 돌파한다, 그래서 엄청난 성장이 나온다,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조선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상으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업종들 중에는 우리가 경기 민감주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차화정을 이야기하는데, 조선주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화정 묶어서 이제 좀 전통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CES 2016 이후에 현대의 아틀라스가 공개되고 나서 로봇 모멘텀, 이 자율주행 모멘텀, 피지컬 AI라는 모멘텀이 붙으면서 사실 좀 이 프리미엄이 부여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단순히 이제 사이클 업종에다가 플러스 요인으로 프리미엄까지 부여받으니까 훨씬 더 주가 슈팅이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뭐 화학이나 정유 이런 쪽은 우리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2차 전지라는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도약을 또 한번 했었죠. 이제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좀 사이클 업종으로서 변모를 해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이제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대표적인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2020년, 21년 뭐 더러는 22년, 23년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한 23년 정도부터 24년, 한 5년 중순까지 한 2년 내지 3년을 내리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리미엄을 부여받으면서 금리 인하기에 많이 올라갔지만 금리 인상기를 만나면서 그 거품들이 해소되고 모두 깨지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사이클상으로도 좀 하방 사이클을 그리기 시작했었어요. 이익이 실제로 좀 줄어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적자로 접어드는 기업들도 많았고요. 그 이면에는 전기차 캐즘 이슈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 캐즘이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갑작스럽게 온 악재가 아니라 이미 수년 동안 이제 영향을 주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던 악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악재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전기차 캐즘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주가가 못 가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사실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그런 그 기대감 소멸, 뭐 악재 이런 것들로는 거의 대부분 하락은 나왔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왔던 계약 해지 이슈입니다. 전기차로 인해서 계속 산업이 위축되고 있고 뭐 2차 전지 배터리 산업들이 약해지고 있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게 산업이 약해지고 있는 걸 아는 거랑 실제로 막 계약 해지가 나오면서 재무적으로 타격을 빵빵 받는 거랑은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막 때릴 것처럼 막 하고 있어가지고 막 계속 막 좀 두드려 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다 하는데, 힘든 와중에 한번 그로기 상태로 이제 펀치를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아프고는 있었는데 한 방 마지막으로 좀 세게 펀치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또 안 좋은 이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장에서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한 악재, 그리고 뭐 매도 물량 이러한 것들은 거진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재라는 것도 사실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
좀 면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그 악재에 더 이상 영향을 안 받는 구간까지 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뭐 관세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상호 관세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2025년 4월 달에 증시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이 이상 빠지질 않네 라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구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엄청 큰 악재가 터지고 나서부터 빠지지 않는 구간, 이 구간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제가 차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업종을 보시게 되면 이제 지수 상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2025년 4월에도 이때 당시 뭐 코로나 팬데믹도 아니었지만 상호 관세로 인해서 증시가 한번 많이 무너졌었어요. 그리고 무너지고 나서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솔직히 그 전부터 있었어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관세 이슈는 있었는데 어렵다 하다가도 한번 크게 무너뜨리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빠지질 않았죠. 이게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다들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입니다. 두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요소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는 한 2023년 정도부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23년 내지 24년까지도 아니고 한 2023년 중순 초? 요 정도부터 해서 주가를 크게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년 남짓하는 시간 동안 뭐 혹은 좀 더 긴 시간 동안 주가를 끌어내렸고 상호관세 얘기가 나왔던 이때 최바닥을 찍고 주가를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거는 뭐 사실 아직까지는 주가가 제대로 살아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때 10월 달에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부터 주가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두들 이제 생각을 했던 것들이 2차 전지 캐즘 끝났나? 이제는 이제 회복되는 건가?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10월 달에 이제 증시 올리면서 2차 전지도 좀 같이 가기는 했는데 이땐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11월, 12월엔 증시도 안 좋았고 12월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대량의 이제 대규모 계약 해지 사태가 두 건이 크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를 다시 들어올리고 있는 게 1월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도 10월에 외국인 매수세가 정말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때도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이제 보유 비중이 이탈이 나오지 않고 1월 달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때부터 해서 최저점을 찍고 나서 저점은 계속 좀 들어올리려고 하는 과정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구간에서 계속 좀 이제 들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근거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충분히 하락을 통해서 고점 대비 굉장히 큰 낙폭을 통해서 하락을 이미 반영을 시켰고 그 다음에 대규모 계약 해지로 인한 충격도 이제 12월 달에 한번 크게 또 떨어뜨리면서 반영을 해줬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크게 나올 만한 악재가 뭐가 있지라고 하면 딱히 잘 떠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는 ESS로 인한 성장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제 투자를 전개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지금 트럼프 정권이고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가 원전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고 투심이 많이 쏠려 있지만 충분히 ESS라든지 이러한 쪽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로봇에도 투입이 될 것이고 데이터 센터에도 필수적으로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ESS라는 것은 AI 생태계 안에서 원전만큼 지금 뭐 중요도가 높지는 않지만 충분히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섹터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부가 이제 무게중심을 원전에 더 두고 있다 뿐이지 성장을 안 하는 업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 정권마다 좀 바뀌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는 해요. 제가 원전 얘기할 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정치권마다 이제 그 무게중심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보수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공화당 쪽에서는 원전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 뭐 이런 쪽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민주당 쪽은 뭐 정치 또 이제 많이 파고드시는 분들 그거 뭐 아니다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어쨌든 공화당이 좀 원전에 포커스를 두고 민주당 쪽이 좀 친환경, 태양광, 풍력, 전기차, ESS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둡니다. 어찌됐건 이제 ESS라는 카테고리를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거.
원전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수혜를 받고 있는 단계지만 지금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선취매할 수 있을 만한 지금 바닥에서 사이클상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더 나아가서는 ESS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다음에 삼성 SDI, SK온이 배터리 3사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구간에서 2025년 정도부터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이익을 턴어라운드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쭉 빠지면서 주가도 같이 빠졌는데 이익이 빠지다 보니까 이때 최바닥을 찍고 2025년부터 이익을 들어올리니까 중순부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26년, 27년으로 가면서 이익 캐파는 더 커질 거거든요. 순이익도 훨씬 올라가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이클상 회복 사이클로 그리고 상승 사이클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거를 저는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삼성 SDI조차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삼성 SDI도 우리가 뭐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를 많이 올렸다 얘기하는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뭐 한 20만 원 정도 근처에서부터 쭉 주가를 많이 올렸었어요. 뭐 거의 8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주가 어디까지 빠졌냐? 20만 원 아래로 빠졌습니다. 삼성 SDI는. 그리고 나서 지금 30만 원 초반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를 많이 올렸던 2차 전지 종목들이 그 상승분을 정말 많이 반납을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삼성 SDI를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익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2026년 올해부터는 이제 삼성 SDI의 이익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2022년도에 피크를 찍었던 영업이익 혹은 뭐 순이익 이 정도 캐파까지 올라설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전고점은 몰라도 여기에 위치해서 끝날 것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 사이클이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악재는 지나간 과거고 앞으로 올 미래는 호재이기 때문에 ESS 성장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항상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타점에서는 삼성 SDI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가깝고 대장주는 이제 삼성 SDI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정고점 돌파가 좀 더 빨리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받는 게 그 사이클 안에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계약 해지권도 있기도 했지만은 지금 현재 삼성 SDI랑 비교해 봤을 때 사이클상 이제 정고점이랑 아직 거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을 놓고 봤을 때도 삼성 SDI가 절대적으로 아직 좀 높습니다. 뭐 2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삼성 SDI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시총 최상단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절하게 좀 지표 종목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여져요. 반도체로 예를 들면 주가를 훨씬 더 많이 끌어올렸던 SK하이닉스가 대장주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표 종목 역할을 하고 조금 더 이제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으로 평가할 만한 거는 삼성전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주가를 더 많이 탄력적으로 먼저 끌어올릴 만한 건 삼성 SDI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꽤 유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2027년을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순이익, 매출을 따져보면 영업이익은 27년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순이익은 올해부터 전환이 될 걸로 기대돼요. 마진율도 7%, 8%를 내다보는데 PER이 16배라 뭐 엄청 괴리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익은 더 빨리 낼 걸로 기대됩니다. 뭐 이미 2025년부터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 이제 2026년으로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 27년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물론 계약 해지 이슈가 있고 그러긴 했지만 마진율도 올라가고 이익 구조를 조금 더 빨리 전환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PER이 뭐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하면서 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LNF라든지 지금 LNF 같은 경우에도 이익 구조가 정고점 근처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되죠.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기대를 하지만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이제 상장 이래 최고 영업이익 순이익을 갱신할 걸로 기대돼요. 그런데 주가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 제대로 올리질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ESS를 국한해서 본다라고 하면 ESS의 또 상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서진 시스템이에요. 근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에 최고 영업이익 순이익을 모두 갱신할 걸로 예상되는 게 올해와 내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 좀 주춤했었던 이 하방 사이클에서 주가가 좀 주춤했는데 올해와 내년을 본다라고 했을 땐 충분히 정고점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죠. 왜냐하면 상장일에 최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갱신할 걸로 기대가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그다지 높지도 않고 한 1조 5천억 정도 되니까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도 쭉쭉 늘어나고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 순이익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뭐 12.7%, 9.59%를 전망하니까 PER 7.52배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실적을 전망한다라고 했을 때 ESS 관련주로 한 서진 시스템까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선침해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종목들을 적절히 믹스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시장에서 크게 소외받지도 않고 추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선침해하는 그런 밸런스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ESS와 선침해의 ESS 그리고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인 원전을 적절히 믹스하면 저는 좀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섹터 모두 장기적으로는 모두 좋은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롱런 하면서 이 두 섹터를 잘 적절히 믹스하시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한 섹터가 갈 때 한 섹터가 좀 뒤처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서로 상호보완 작용을 해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AI 사이클 안에서 충분히 같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니까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제 사실 어두운 터널 긴 겨울을 맞이하고 따스한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된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2차 전지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나 그동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이제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였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